가끔은 눈물이 묻은 사연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죠. 사연 부스 시작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돌아오셨습니다. 다 늙은 버스 한 대를 끌고 아침이면 제일 먼저 아이들 집 앞에 도착해 그들을 실어 날랐고 해질녘이 되면 하나둘 집에 내려주신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란 자식들이 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족의 이야기는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흘러갑니다. 오늘 사연은 그런 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첫 장을 함께 펼쳐보시죠. 아버지가 처음 핸들을 잡은 건 43, 늦깎이였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절박함에 몸을 실은 일이었다. 동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도는 통학버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과 부모들이 건네주는 김치 한 포기, 사과 한 상자 같은 정으로 3남매를 키우셨다. 마을 아이들이 기사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래도 아빠가 불리긴 하네라며 껄껄 웃던 분이었다. 겨울 아침이면 맨 먼저 차를 예열하고 여름이면 땀 흘리며 시트 하나하나를 닦았다. 그렇게 30년을 바퀴 굴려 3남매를 대학 보냈다. 첫째는 나였다. 별다른 재주도 없고 공부엔 흥미가 없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부터 시작했다. 조그만 회사에 다니기도 하고 공장도 다녀보고 결국 27살에 마사지 일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서 경락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고생은 했지만 내 손으로 일군 거라 자부심도 있었다. 다만 명절 때마다 듣는 가족들의 질문엔 늘 작아졌다. 그래도 마사지면 괜찮지 않나? 손님은 많으셔. 오빠가 이렇게 버텨줘서 다행이지 같은 말들이 왜 그리 초라하게 들렸는지. 둘째는 달랐다. 수학을 잘해서 과학고에 갔고 장학금으로 유학을 떠나 지금은 뉴욕 증권가에서 일한다. 집에 올 때마다 명품백을 하나씩 들고 오고 아버지에겐 고급 홍삼을, 어머니에겐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했다. 부모님은 그럴 때마다 뿌듯해하셨고 나는 괜히 시무룩해져 뒷자리에 앉았다. 너도 내일 열심히 하잖아. 어머니는 그렇게 위로했지만 그건 말뿐이었다. 막내는 여동생이었다. 미용실을 차려 잘 운영 중이었고 유쾌하고 사교성도 좋아 동네 어른들에게 사랑받았다. 나는 그저 그래도 장남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야 했고 감당 못할 때면 내 마음도 구겨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통학버스를 그만두신다고 했다. 이젠 손이 말을 안 듣는다. 핸들도 무겁고 눈도 침침해.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당신이 이 나이까지 운전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하며 등을 쓸어내렸다. 나는 말없이 국만 떠먹었다. 어쩐지 아버지 손등에 검붉은 주름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귀농을 선언하셨다. 염소를 키워볼까 한다. 그 말에 가족들은 말렸다. 염소가 말처럼 쉬운 줄 알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레 말했고 여동생은 아버지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왜 힘든 길을 자처하세요? 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내 인생 마지막 일이다. 사람들 태워 날리는 일 말고 이제 내가 키우고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렇게 아버지는 68세의 나이에 경남 거창에 외진 산자락의 작은 땅을 얻어 염소 2마리로 시작했다. 처음엔 다들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축사를 손질하고 볏짚을 메고 산을 오르내렸다. 염소 2마리는 어느덧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를 넘어 어느덧 2000마리까지 불어났다. 염소한테도 성격이 있다. 물을 좋아하는 놈, 얌전한 놈, 싸우기 좋아하는 놈. 아버지는 마치 자식 자랑하듯 염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셨다. 나도 몇 번 도와드리러 갔었지만 도시에 길든 내 몸엔 맞지 않았다. 벌레가 달라붙고 냄새가 배이고 손에 물집이 잡혔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건 내가 이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이걸 받아야 이 염소들이 다 헛되지 않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단칼에 자를 용기도 없었다. 대신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왜? 그리고 이 갈등은 내 아들 민우로까지 번져가기 시작했다. 민우는 내 아들이다.
올해 25. 군대 마치고 복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나가 이것저것 경험하고 싶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고 누구 하나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안으로 쌓아두는 게 많은 녀석이었다. 나와는 달리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게임이나 유튜브보단 다큐멘터리나 해외 뉴스를 보는 걸 즐겼다. 대학에선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학점도 준수했지만 늘 한국 사회는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 민우가 아버지와 처음 정식으로 마주한 건 염소 농장을 보러 내려간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아버지는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축사 앞에서 민우를 맞이했다. 염소들은 민우의 낯선 냄새를 맡고 킁킁대며 다가왔다. 민우는 처음엔 재미있는 듯이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민우야, 이 녀석들 봐라. 내 손잡버리지. 아버지는 투박한 농담을 던졌지만 민우는 웃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이걸 저한테 물려주시려는 건가요? 아버지는 주저함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빠는 마사지 하느라 바쁘고 너는 젊잖아. 요즘은 다들 귀농 귀촌한다고 하더라. 너도 서울서 헛된 꿈 꾸지 말고 여기서 제대로 살아봐라. 민우는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낯설었다. 평소 같으면 그럴듯한 말로 상황을 넘기거나 적당히 맞장구 치며 피했을 텐데. 그날 저녁 마당 한켠에서 민우와 단둘이 담배를 피우며 나는 슬쩍 물었다. 너 마음 어때? 혹시 생각 있어? 민우는 한참을 뜸들이다 입을 열었다. 아빠, 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 태국으로 가려고 해. 어학연수도 다녀왔고 거기서 작게라도 무역 일 해보려고. 한국은 숨 막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내 할아버지가 평생 통학버스 몰고 모은 돈으로 널 키우고 공부시켰는데 너는 지금 그걸 버리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그 말은 곧장 아버지 귀에 들어갔다. 누가 먼저 전했는진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내 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날 기다리고 계셨다. 그 새끼, 태국 간다며?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뭐냐? 내 피가 섞인 놈이 이 염소들을 다 버리고 딴 나라 가겠다고. 나 죽은 뒤엔 여길 어떻게 할 건데? 아버지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민우도 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여긴 솔직히 젊은 애들이 하기엔 버겁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고립되고. 말이 길어질수록 아버지 얼굴은 굳어졌다. 내가 그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굴 위해 이걸 키웠는데. 내 손에 생긴 굳은 살, 내 허리, 내 무릎 그거 다 누구 때문에 이 짓 하는 줄 아냐?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분노는 단지 염소 때문만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통학버스를 몰며 그가 쌓아온 희생. 그 희생이 고작 태국이라는 나라 하나에 무너진다는 좌절감 때문이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 단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염소 농장. 내 죽기 전엔 손 안 뗀다. 민우 아니면 다른 놈한테 줄 생각 없다. 서울이고 태국이고 다 집어치워라. 그 말에 동생은 반쯤 농담처럼 답했다. 형이 하면 되지 뭐. 여동생도 아버지. 민우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시간 좀 주세요. 라며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준비는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다. 그날 이후 민우는 말을 줄였다. 매번 내려가라 마라. 설득해라 말이 오가는 사이 아이는 점점 멀어져 갔다. 그 무렵 나는 우연히 민우의 노트북에서 메모장을 보게 되었다. 염소는 귀여운데 무섭다. 내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짧은 문장 하나가 내 가슴을 내리쳤다. 염소가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운 거였다. 세대 간의 무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씌워진 강요가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걸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외면했을지 모른다. 그는 늘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식들은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민우는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 다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채였다. 민우는 그 후로 한 번도 농장에 내려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그놈은 언제 내려오냐 묻고 나는 알아서 하겠지요. 하고 얼버무렸다. 대화는 갈수록 짧아졌고 감정은 말끝마다 앙금처럼 쌓였다. 아버지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민우는 내 아들이지 내 손자가 아니더라. 그 말에 나는 울컥했지만 정작 따지고 들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민우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내 인생 전부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만 더 가보면 안 되겠냐. 민우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아빠는 왜 자꾸 날 설득해요? 그건 할아버지 문제잖아요. 나는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그게 왜 죄예요? 그 말이 너무 날카로워 순간 말을 잃었다.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미움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래. 너도 나처럼 아버지 뜻에 따라 살아보라고. 그래서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고. 그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나는 내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해왔는데 어느새 나도 민우를 향해 똑같은 억압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교묘하게, 더 질식하게. 그러던 중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 아버지 어제 마을회관에서 쓰러지셨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뇌경색은 아니었고 단순한 탈진이었지만 의사가 말하길 장시간 무리한 노동과 식사 불균형이 원인이었다. 진짜 이제 좀 쉬시지. 누굴 위해 그러는 건데. 동생의 울먹임 속에서 나는 민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병원에 누운 아버지는 생각보다 수척해 보였다. 여전히 눈빛은 매서웠지만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염소들, 누가 봐주고 있냐? 이번 중에도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내가 내려가서 좀 보고 왔지요. 걔네도 밥은 잘 먹더라. 아버지는 잠시 웃더니 이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우, 결국 안 오겠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며칠 뒤 아버지는 퇴원했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다. 이대로 죽는 게 낫다. 병원에 있으니 더 미쳐버리겠더라.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붙잡을 수 없었다. 민우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할아버지 다시 농장 가셨어. 이번엔 좀 내려오자. 보기만 해도 돼. 그냥 얼굴만이라도. 하지만 민우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마음 약해지면 결국 또 휘말리잖아요. 저는 거기 안 가요. 미안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다. 며칠 뒤 민우는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뒀다. 출국까지는 한 달 남짓.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실을 곧장 아버지께 말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동네 주민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었다. 그놈, 태국 간다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잘됐다. 손자라는 놈한테 내 염소 맡기겠다고 꿈꾼 내가 바보지. 그리고는 외투를 걸쳐 입고 축사로 나가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우에게 전화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도 말을 붙이지 못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말없이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통을 내 아들이 되풀이하지 않길 바랐고 동시에 내 아버지의 외로움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걸 원치 않았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염소 축사 앞에 홀로 섰다. 고요한 밤 공기 속 염소들이 천천히 숨 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 이건 염소가 아니라 시간을 물려주는 문제라는 것을. 아버지의 시간, 나의 시간, 그리고 민우의 시간, 그 엇갈린 시간들이 지금 이 공간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무작정 축사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아버지는 새벽같이 일어나 있었다. 낡은 고무장화를 신고 지게에 볏짚을 이고 염소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익숙했지만 어쩐지 예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다. 내가 다가가자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밥은 먹었냐? 나는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괜히 속이 쓰렸다. 예, 먹었어요. 아버진요? 아버지는 대답 없이 바닥에 볏짚을 툭 던졌다. 염소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차마 민우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아니, 꺼낼 용기가 없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이상했다. 내가 이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안 돼요. 걔 인생은 아직 멀리 남았고, 전전 그래도 여기 살아봤잖아요. 여긴 아버지랑 나랑 닮은 데예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거짓말이 반, 진심이 반이었다. 민우를 대신해 어쩌면 아버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 그런 말을 내뱉고 말았다. 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축사 뒤쪽으로 걸어가더니 거기서 종이 한 장을 꺼내왔다. 구겨지고 낡은 편지 봉투였다. 이거 민우가 보낸 거다. 놀랐다. 편지를 보냈다니. 핸드폰 세대인 아이가 웬 편지람.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읽었다. 할아버지, 저는 염소들이 무섭습니다. 그건 단순히 냄새나거나 짐승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녀석들 뒤에 할아버지의 눈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눈빛이 무서웠어요. 기대와 사랑이 섞인. 그리고 실망이 곁든 그 눈빛. 어릴 땐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커갈수록 점점 두려워졌어요. 내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할아버지가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를 미워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제 길을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저한텐 맞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마지막 줄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수십 번 읽은 듯했다. 그래도 안 된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가문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물려주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 믿는 오래된 한국 아버지의 마음 말이다. 며칠 뒤 민우가 출국 전 마지막으로 부산에 들렀다. 나는 그를 일부러 거창으로 데려가진 않았다. 대신 민우와 바다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는 평온해 보였다. 아빠는 나 안 원망해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널 원망하면 내 젊은 날도 다 원망해야 하거든.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 민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 너무했나 봐요.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다. 사람 마음은 시간이 풀어. 할아버지도 언젠간 널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며칠 후 민우는 공항으로 떠났다. 나는 그를 배웅하고 돌아와 혼자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민우는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를 보냈다. 할아버지랑 아빠랑 나 셋이서 같이 찍은 사진 하나도 없네요. 다음에 셋이서 꼭 찍어요. 염소 앞에서. 그 문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자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축사로 향했다.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조용히 안아 올리며 중얼거렸다. 다음엔 꼭. 민우가 떠난 뒤 농장은 잠시 침묵 속에 갇혔다. 축사엔 여전히 염소 울음이 울려 퍼졌지만 어딘지 그 소리조차 기운이 빠져 있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났고 나는 아버지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말은 없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민우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축사로 향해 분뇨를 치우고 먹이를 나르고 염소들 사이를 돌며 병든 녀석은 없는지 살폈다. 처음엔 서툴렀다. 녀석들은 내가 다가가면 도망쳤고 뿔로 들이받기도 했다. 아버지는 그걸 멀찍이서 지켜보며 가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지만 뭐라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날 저녁엔 조용히 내 방 앞에 새 고무장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이제 너도 하나쯤 있어야지.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울컥했다. 평생 아버지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왔고 나는 그 손길을 이제서야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민우가 없는 농장은 조용했지만 어딘지 평화로웠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그의 손을 자주 바라봤다. 오래전부터 딱딱하게 굳은 손등.
이젠 검은 점까지 박힌 손가락. 그리고 잘리듯 짧은 손톱. 그 손으로 우리를 먹여 살렸고 염소 2,000마리를 길러낸 것이다.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염소 우리 앞에서 멈춰 섰다.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죽어가던 놈이야.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안고 다녔다. 살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젠 저렇게 뛰어다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사람도 그래. 가망 없어 보여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살아나기도 한다. 그 말은 염소를 향한 것도 나를 향한 것도 어쩌면 민우를 향한 말이기도 했다. 며칠 뒤 나는 농장의 구조를 정리하며 염소 수를 세다가 문득 손에 들린 종이를 발견했다. 그건 아버지가 손글씨로 적은 농장 매뉴얼이었다. 사료 혼합 비율, 환절기 주의사항, 임신 개체 구분법 등 그가 3년 넘게 몸으로 익힌 지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엔 이렇게 써 있었다. 민우, 아니면 누구라도 염소는 거짓말을 안 한다. 사랑하면 따른다. 나는 조용히 그 종이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처음으로 말했다. 아버지, 저 이거 계속 해볼래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도 감동한 표정도 짓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이고 잔을 들었다. 그럼 같이 해보자.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지 않았다.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건지, 어디서부터 엇갈렸는지, 그리고 이제서야 무엇을 붙잡게 된 건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우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태국은 밝고 그는 편안해 보였다. 아빠, 어때요? 염소는 괜찮아요. 나는 핸드폰을 돌려 축사를 비춰줬다. 잘 살아있다. 내 할아버지랑 나랑 잘 지내고 있어. 민우는 웃으며 말했다. 다행이다. 아, 그리고 그는 카메라를 돌렸다. 태국의 작은 가게 간판이 보였다. 작은 한식 가게예요. 친구랑 같이 시작했어요. 이거 성공하면 염소 치즈도 수입할 수 있을지도. 나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라. 하지만 사진 한 장은 꼭 찍으러 와야 해. 우리 셋이 염소 앞에서. 민우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에요. 아빠, 꼭 갈게요. 그 영상통화를 끝으로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다. 얼굴을 마주한 것도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짧은 영상통화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사랑, 갈등, 이해, 그리고 희망.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버지와 나는 축사에서 하루를 보냈다. 볏짚을 나르고 출산을 앞둔 염소를 챙기고 비에 젖은 울타리를 손봤다. 오후 햇살이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염소 한 마리의 발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다. 얘 좀 봐라. 다리 삔 거 같은데. 나는 염소를 안아들고 외양간 안쪽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다리를 살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뭔가 다른 말이 숨어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결국 그날 밤에야 아버지는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땅 팔았다. 나는 그 말에 숟가락을 놓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땅이요. 농장 말인가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부는 아니고 절반. 2,000마리 염소는 너무 많더라. 나도 몸이 버거워졌고 너 혼자 감당할 일도 아니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염소들. 목숨처럼 다뤄왔던 그 터전을 아버지가 스스로 덜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민우 그놈도 너도 다들 미안했을 거야. 내가 너무 내 식대로만 살았더라고.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에 의문을 품은 것이다. 그래도 말이야 그날 영상통화 참 좋더라. 걔가 웃으니까 나도 괜히 마음이 놓이더라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고집 센 농부였지만 동시에 자식들에겐 끝없이 무너질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 며칠 뒤 민우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아버지가 직접 보낸 것이었다. 소포엔 아버지의 작업복 한 벌,
염소 사진이 담긴 손수 만든 작은 앨범.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우야, 나는 너를 내 삶 속에 끌어오려 했던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을 심고 싶었던 거다. 그걸 이제야 알았다. 미안하다. 내 길이 어디든 그 길의 바닥엔 내가 함께 깔아놓은 흙 한 줌 있었으면 좋겠다. 민우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후 내게 전화가 왔다. 아빠, 나 여름에 잠깐 들어가요. 염소 보고 우리 사진 찍어야 하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여서가, 그때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요리도 좀 해드려라. 뭐 태국 요리 같은 거 있잖아. 그날 이후 나는 농장의 이름을 바꿨다. 원래는 성진 목장이었지만 이제는 3대 목장으로 불린다. 아버지, 나, 그리고 민우, 셋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아주 소박한 이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로 아버지는 근처 폐교를 사들였다. 여기다 애들 교육농장 만들자. 염소도 보고 치즈도 만들고 도시 애들한테 땅 밟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나는 그 말에 감탄했다. 아버지가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들었다. 민우도 언젠간 돌아올 거다. 지금은 세상 물 보고 있는 거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염소 우리 앞에 나란히 선 세 사람의 액자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합성 사진이긴 했지만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염소 앞에서 여름이 되었다. 햇살은 축사를 부드럽게 비추었고 바람엔 산냄새와 건초 향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다. 면도기까지 꺼내와 턱을 매만지는 모습이 어색할 만큼 단정했다. 나는 농장 입구 쪽에서 차량 소리를 들었다. 민우가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고 키가 더 자란 민우가 환한 얼굴로 내렸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축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염소 한 마리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기억하겠죠? 나. 염소는 민우의 손냄새를 킁킁 맡더니 슬쩍 머리를 내밀었다. 그 장면을 본 아버지는 멀찍이 서 웃으며 말했다. 저놈이 원래 낯가림이 심한데 신기하네. 민우는 농장에 나흘을 머물렀다. 아버지와 밥도 함께 먹고 염소에게 먹이도 주고 낮엔 나와 함께 폐교 리모델링 작업도 거들었다. 저녁이면 막걸리 한 잔 앞에 세 남자가 둘러앉아 오래된 얘기를 했다. 처음엔 어색하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웃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말들이 자연스러워졌다. 할아버지, 근데 아직도 2,000마리 키우세요? 민우가 묻자 아버지는 말했다. 지금은 1,500으로 줄였다. 그리고 이젠 너희 엄마한테도 농장 일 시킬 생각이다. 그 말에 나와 민우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그걸 들었더라면 된장을 들이부었을지도 모른다. 5째 날 아침, 우리는 3대 목장 입구 앞에서 셋이 나란히 섰다. 옆에 염소 2마리가 졸고 있었고 뒤에는 푸른 산과 햇살이 배경처럼 펼쳐져 있었다. 민우는 삼각대를 세우고 타이머를 눌렀다. 찰칵, 드디어 염소 앞에서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을 찍은 그날 저녁, 민우는 다시 태국으로 떠났다. 이번엔 배웅하지 않았다. 그저 농장 입구에서 손만 흔들었다. 민우는 돌아서기 전 아버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제가 번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보태세요. 아버지는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민우는 고집스레 손에 쥐어주고 활짝 웃었다. 저도 뭔가 남기고 싶어요. 여기가 제 뿌리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뿌리는 남아야지. 그래야 다시 돌아오지. 민우가 떠난 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여운이 남았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한 공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아버지도 나도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았다. 폐교는 이제 새 단장을 마치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름은 3대 농촌 체험학교. 민우가 지어준 이름이다. 여기엔 세 사람의 세대가 담겼으니까요. 나는 그 이름이 참 좋았다. 어느 날 농장 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직도 미련 남으세요?
민우가 안 있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젠 없어. 그놈이 멀리 있어도 여기 있는 것 같거든. 그 말은 나를 울컥하게 했다. 삶은 늘 계획대로 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놓지 않는다면 삶은 언젠가 꼭 그 사람 앞에 웃으며 멈춰 선다. 세상엔 많은 유산이 있지만 가장 오래 남는 건 결국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굳은 손과 아들의 굽은 어깨, 그리고 손자의 떠나는 뒷모습 속에도 따뜻한 마음은 늘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꼭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 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걸 우리는 오늘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웁니다. 세대를 잇는 사랑, 그 묵묵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흘러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부스였습니다.